말레이시아 케다주. 말레이시아의 쌀창고라고 불리는 케다주는 우리에게도 유명한 휴양지 랑카위 섬이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2006년 케다주의 한 도시에서 말레이시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깅을 하러 공원을 찾은 24세 여성이 실종돼 살해되는 의문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고 곧 용의자의 정체가 밝혀지죠. 용의자는 막강한 배경을 가진 재벌 2세였습니다. 용의자의 잘난 배경 때문인지 해당 사건은 무려 18년이나 법정 공방을 이어갔고 늘 그랬듯 가진 자에게 너그러웠던 법은 다시 한번 그 너그러움을 한없이 보여주며 말레이시아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살인사건으로 남은 주옥엽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옥엽 1981년 8월 31일 출생,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흰 피부를 가진 그녀는 동네에서 예쁘기로 유명했죠. 주옥엽의 아버지 주화소는 목수이고 어머니 린추녀는 가정주부입니다.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탓에 주옥엽의 가족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여유롭지 못한 형편에도 주옥엽은 열심히 공부해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들어가죠. 주옥엽은 사진, 농구 등 다양한 취미를 가졌는데 특히 태권도는 검은띠를 딸 정도로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주옥엽은 한 공장의 마케팅 담당자로 취업하죠.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능력을 인정받고 그녀는 독일로 연수를 떠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독일로 떠나기 일주일 전 평소 집 근처 공원에서 자주 조깅을 했던 주옥엽은 그날 역시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공원에 조깅을 하러 갔다 24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2006년 1월 14일 오후 5시경 주옥엽의 동생 주옥춘이 어머니에게 조깅하러 함께 공원에 가자고 조릅니다. 그러나 어머니 린추녀는 바쁘다고 안 된다고 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옥엽이 어머니 대신 동생과 조깅을 하러 갑니다. 주옥엽은 동생 주옥춘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집에서 1.5km 떨어진 공원으로 가죠. 공원에 도착한 주옥엽과 동생 주옥춘이 함께 뜁니다. 그러다 체력 좋고 운동신경이 좋은 주옥엽이 빠르게 앞서 나가기 시작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 주옥춘의 시야에서 언니 주옥엽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주옥춘이 혼자 달리고 있던 그때 그 옆을 검은색 SUV 한 대가 쌩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약 7분에서 8분 후 방금 지나갔던 SUV 차량이 갔던 길을 빠르게 되돌아 나오는 걸 봅니다. 주옥춘은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공원을 뜁니다. 공원을 한 바퀴 다 돌고 나니 언니와 집에 가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언니 주옥엽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주옥춘은 잠시 언니 주옥엽을 기다려보지만 이내 언니가 기다리기에 지겨워 먼저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해 언니와 타고 온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당연히 먼저 집에 와 있을 줄 알았던 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 주옥춘은 얼른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공원으로 가죠. 그리고 공원 곳곳을 다니며 언니를 불러보지만 공원 어디에도 언니 주옥엽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풀숲에서 주옥엽의 머리끈과 피 묻은 운동화를 발견하죠.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온 게 생각났습니다. 주옥춘은 서둘러 집으로 가 어머니 린추년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관 40여 명이 현장에 투입돼 주옥엽이 사라진 공원 일대를 샅샅이 뒤집니다. 약 9시간 후 새벽 2시 30분 마침내 주옥엽이 발견됩니다. 그녀를 발견한 사람은 경찰이 아닌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었습니다. 그는 풀숲에서 피범벅이 된 채 숨져있는 여성을 발견하는데 여성은 상의가 목까지 걷어 올려져 있었고 하의는 속옷만 입고 있었죠. 잠시 후 행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바로 주옥엽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주옥엽의 머리에 둔기에 의한 상처가 있었고 몸 전체에서 50군데 이상 칼에 찔린 상처가 발견되는데 목은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깊게 찔렸죠. 직접적 사인은 흉기에 의한 목 부위 손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녀의 중요 부위와 항문에 찢어진 상처가 있었고 그곳에서 정액이 발견됩니다. 이는 생전에 그녀가 몹쓸 짓을 당했다는 걸 의미했죠. 소식을 들은 주옥엽의 가족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장례식이 있던 날 딸이 화장되는 걸 볼 수 없다며 주옥엽의 아버지 주화소가
온몸으로 주옥엽의 화장을 막는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눈물 짓게 했죠. 경찰은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합니다. 사건 발생 사흘 후 경찰은 공원 근처 골프클럽에서 일하는 20세에서 54세 사이의 남성 6명을 조사합니다. DNA 분석 결과 주옥엽의 체내에서 발견된 정액의 DNA와 일치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12명의 남성의 DNA를 추가로 검사해 보지만 이 역시 일치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죠. 경찰의 계속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미제로 남게 되는 걸까요? 사건 발생 3년 후 마침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2009년 말레이시아 경찰 미제 사건 전담팀이 다시 주옥엽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경찰은 보관 중인 현장 증거물을 분석하고 냉동 보관되어 있던 주옥엽의 체내 샘플에서 추출된 DNA와 당시 용의자들의 DNA 샘플을 비교 대조하죠. 그리고 이전과 달리 주옥엽의 체내에서 채취한 5개의 표본 중에서 4개의 표본으로부터 추출한 DNA와 완벽히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남은 1개의 표본에서 제3자의 DNA가 검출되는데요. 이는 향후 재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에 대해선 차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옥엽의 체내에서 나온 정액 샘플과 바로 이자의 DNA가 100%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름 샤릴 자파, 1981년 출생. 그런데 그의 집안 배경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파의 아버지 다툭 자파 수카수는 상당한 재력과 영향력을 가진 말레이시아 사업가입니다. 그는 유력한 보석 사업가이자 다툭 자귀를 가진 자였죠. 백작을 뜻하는 다툭은 말레이시아에서 국가나 주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자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위를 넘어 정관 재계에 상당한 인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최상류층을 의미했죠. 한마디로 자파는 금수저 중의 금수저였습니다. 자파는 주옥엽이 변을 당한 공원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딜러로 결혼해 아이까지 있었죠. 주옥엽의 동생 주옥춘이 공원에서 봤다는 검은색 SUV 차량과 자파의 차량이 매우 흡사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 살고 있는 데다 이에 대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의 알리바이가 불분명해 경찰은 자파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DNA 샘플을 채취하죠. 자파는 자기는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찰 수사에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내내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자파는 보석금을 내고 경찰서로 나옵니다. 살인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염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자파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나온 당일에 바로 말레이시아를 떠나 호주로 가서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죠. 영영 말레이시아를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2012년 1월 17일 주옥엽이 세상을 떠난 지 약 6년이 흘렀습니다. 재수사로 DNA 일치가 확인된 자파는 인터폴 수배 명단에 올라가 있죠. 6년을 호주로 도망가 있던 자파가 돌연 말레이시아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도 그가 왜 제발로 다시 말레이시아에 왔는지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파는 입국과 동시에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체포되죠. 경찰의 등장에 자파는 당황하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고 덤덤했습니다. 6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다투기 아들이자 유력 용의자의 등장에 말레이시아 언론은 앞다퉈 보도하고 자파의 모습은 말레이시아 전역에 생중계됩니다. 그는 오랫동안 해외에 숨어 살았다는 게 믿기 힘들 정도로 너무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2013년 2월 25일 알로세타르 고등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공분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방청석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재판을 지켜봤죠. 검찰은 주옥엽의 체내에서 발견된 DNA와 자파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식 결과와 동생 주옥춘이 사건 당일 검은색 SUV 차량을 봤다는 진술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주옥춘은 재판에서 차량의 색상과 외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경찰은 주옥춘이 본 차량과 당시 자파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이 일치한다는 걸 확인해 주죠. 검찰은 사건 당일 자파가 조깅 중이던 주옥엽을 납치해 몹쓸 지단 후 칼로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법의학자 모하메드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죠. 그는 주옥엽이 둔기에 머리를 맞고 의식을 잃었으며 목에 칼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모하메드는 자파의 단독 범행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주옥엽이 죽기 전 몹쓸 짓을 당한 건 확실하며 이도 모자라 주옥엽의 중요 부위와 항문에 성 고문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죠. 자파의 끔찍한 만행에
유족을 포함한 재판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히고 자파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2013년 6월 알로세타르 고등법원은 충격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검찰이 제공한 증거는 살인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샤릴 자파에게 무죄를 선고하죠. 법원이 밝힌 무죄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옥춘이 본 SUV 차량이 자파의 것이 맞다 손 치더라도 창문에 짙게 썬팅이 돼 있어 운전자가 자파인지 확신할 수 없다. 둘째, 주옥엽의 체내에서 총 5개의 표본을 채취했는데 이 중 4개의 표본으로부터 추출한 DNA만 자파의 것과 일치했다. 그러므로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법의학적으로 주옥엽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목에 난 자상 때문이지 중요 부위에 난 상처 때문이 아니며 DNA 일치 여부 역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는 될 수 없다. 말장난 같은 판결을 들은 주옥엽의 아버지 주하소는 비통함을 참지 못하고 법원 건물 난간에서 뛰어내리려 하죠. 그러나 다행히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발견하고 제때 그를 제지해 큰일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파는 이미 재판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듯 웃으며 법원을 걸어 나왔고 가족과 환한 미소를 지으며 포옹을 나눕니다. 법원의 노골적인 유전 무죄식 판결에 말레이시아인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일부 정치인 역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했죠. 판결은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고 대중은 주옥엽 사건의 의혹을 제기합니다. 하나, 사건 초기 샤릴 자파는 유력 용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석을 신청하고 석방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는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무엇이 급했는지 경찰은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자파를 풀어주었고 실제로 자파는 경찰서로 나오자마자 바로 호주로 도망가 버리죠. 그뿐만 아니라 2006년 당시 기술로도 DNA를 대조하고 충분히 범인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주옥엽의 체내에서 채취한 DNA와 자파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무시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초기 수사에서는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죠.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조차도 초동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로 경찰의 초기 수사는 엉망이었습니다. 경찰은 살해 용의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결국 주옥엽 사건은 수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방치돼 있었죠. 만약 자파가 제발로 말레이시아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남아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둘, 주옥엽의 체내에서 자파의 DNA가 검출됐고 몹쓸 짓을 당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죠. 이는 명백히 강간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자파를 살인죄로만 기소하고 강간죄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검찰은 살인죄의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강간죄를 추가하지 않아도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죠. 이 같은 검찰의 판단은 자파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는데 결정적인 빌미가 되었는데요. 판사는 주옥엽의 몸에서 자파의 DNA가 나온 것은 인정하면서도 기소된 내용은 살인인데 DNA는 살해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그래서 무죄라는 희대의 말장난 같은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재판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은 말레이시아 사법체계에 의문을 제기하죠. 말레이시아인들은 자파가 풀려난 건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법원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말레이시아 전역은 분노에 휩싸이죠. 전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고 검찰의 즉각적 항소와 법원의 재심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우리 딸은 죽었는데 범인은 지금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옥엽의 아버지 주하소는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죠. 이뿐만 아니라 재심을 촉구하는 대규모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되고 서명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약 2주 만에 8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합니다. 주옥엽의 가족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카팔싱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카팔싱은 그 상대가 누구든 정의를 위해서라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정의롭고 올곧은 변호사로 유명했죠.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그가 주옥엽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카팔싱은 사건에 무료 변론을 자처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고가 일어납니다. 2014년 4월 17일 새벽 재판에 가는 중에 카팔싱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그의 차와 트럭이 충돌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샤릴 자파의 아버지 다툭 자파 수카수가 꾸민 짓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에 대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카팔싱이 사고로 사망하자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겠다며 그의 아들 람 카팔싱이 나서 주옥엽의 가족을 돕습니다. 2013년 7월
마침내 검찰이 샤릴 자파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합니다. 검찰은 주옥엽의 체내에서 채취한 5개의 표본 중 4개의 표본 DNA가 자파의 DNA와 완벽히 일치한 것은 그가 이 사건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제3자의 유전 물질이 섞여 나온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주옥엽이 숲속에 장시간 방치된 과정에서 흙이나 벌레 등 주변 환경에 의해 오염되어 그럴 수 있다는 법의학자의 의견을 덧붙입니다. 또한 자파가 부석으로 풀려난 당일 바로 호주로 출국한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라며 만약 떳떳했다면 왜 그렇게까지 급하게 말레이시아를 떠났겠냐며 반문하죠. 이는 범행 후 정황에 해당하며 유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014년 10월 항소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전 판결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재심을 명령하는 동시에 샤릴 자파가 직접 법원에 나와 변론할 것을 요구하죠. 같은 해 12월 주옥엽 사건에 대한 재심이 시작됩니다. 법정에선 샤릴 자파는 여전히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믿기 힘든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에 어른 동영상을 봤어요.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은 생각에 친구 웨인에게 연락해 말레이시아에게 여자가 아닌 20대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했죠. 그날 공원 근처에서 주옥엽이라는 중국인 여성을 만났고 서로 합의하에 제 차에서 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대가로 350 링깃을 줬죠. 주옥엽은 바로 떠났고 그게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에요. 전 다음날 신문을 보고서야 그녀가 살해됐다는 걸 알았어요. 놀라 친구에게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자파의 진술입니다. 이어 검찰의 반박이 이어지죠. 검찰은 증인으로 나선 자파의 아버지 다툭 자파 수카수에게 묻습니다. 아들 샤리 자파의 검색 SUV를 왜 팔았죠? 다툭 자파 수카수는 검찰의 질문에 더 큰 차를 사기 위해 그랬다고 답하죠. 그리고 범행 도구에 관해 묻는 검찰의 질문에 흉기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툭 자파 수카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검찰은 2006년 경찰 조사 당시 자파의 아버지 다툭 자파 수카수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 제출합니다. 당시 그는 자신과 아내가 아들의 칼을 시장 쓰레기통에 버렸고 차 역시 팔았다고 진술했었습니다. 이에 당시 경찰은 다툭 자파 수카수가 칼을 버렸다거나 차를 팔았다는 사실을 전달한 것뿐 그게 범행에 사용됐다는 뜻은 아니라며 단순한 참고인 진술로 처리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재심 재판 중에 이는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돼 자파의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되죠. 2015년 8월 9일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 샤릴 자파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무려 9년이 지나서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이를 받아들일 자파가 아니었죠. 그는 2016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항소하지만 모두 기각되고 맙니다. 사건은 이대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2018년 10월 이 사건이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자파의 두 번째 항소가 기각되고 9개월 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동안 인권 침해라고 비판받아온 살인 등 11개 중범죄에 대해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도록 한 사형 선고 의무제를 폐지하고 사형 대신 30년에서 40년의 징역형과 12회 이상의 퇴형을 선고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을 만듭니다. 법이 소급 적용되면서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오죠. 법안이 통과되면 말레이시아 전역에 있는 1100여 명의 사형수들의 형 집행이 일제히 중단됩니다. 해당 소식은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극심한 분노를 샀고 피해자 가족은 실망감과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파가 이렇게 사형을 면하게 된다면 그동안 사건 해결을 위해 기울여온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였죠. 2023년 4월 말레이시아는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 의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합니다. 2024년 5월 29일 법이 통과되기 무섭게 자파는 기다렸다는 듯 곧장 재심을 청구합니다. 변호사 카말 루디는 형량을 30년에서 40년형으로 감형해 줄 것을 요청하죠. 얼마 전 자파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자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한 것을 참작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자파는 지금 자기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잔인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피해자는 공공장소에서 공격을 받고 납치돼 몹쓸 짓과 모진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됐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아주 잔인한 범죄입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죠. 이 사건에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형벌은 사형뿐이다. 이렇게 샤릴 자파는 사형을 피할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됩니다. 주옥엽의 아버지는 딸 주옥엽이 세상을 떠난 뒤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2017년 암 진단까지 받게 되지만 다행히 수술이 잘 돼 상태가 점점 호전되고 있습니다. 샤릴 자파의 사형이 확정되면서 이제 그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